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소수 인원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강의가 시작됐고 7월 1일부터는 대면 미사 참여 인원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도 최대 4,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행자의 자가격리 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역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개편될 때까지 조금 더 참고 인내했으면 합니다. 백신 접종이 113일을 넘어선 가운데 누적 접종자가 1,400만 명을 돌파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주 정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이제 변수는 백신 공급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백신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방역 당국에 대한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철저한 거리두기 동참과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1일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한국인이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유흥식 주교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과 함께 대주교로 승품했습니다. 유흥식 대주교 임명 소식과 유흥식 대주교가 걸어온 길, 그리고 교황청 장관 임명 후 첫 주일 미사 소식 등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로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정오, 교황청은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흥식 주교를 대주교로 승품하고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교가 교황청 9개 성의 장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대주교가 임명된 교황청 성직자성은 교구 사제와 부제 등 성직자와 관련된 모든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유대주교는 현 성직자성 장관인 베니아미노 스텔라 추기경의 뒤를 이어 오는 8월부터 성직자성 장관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대주교는 논산 대건고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가족 중 가장 먼저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어 1969년 가톨릭대에 입학했고 1976년 로마로 유학을 떠나 교황청 라테나노 대학에서 공부한 후 1979년 로마 현지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983년엔 라테나노 대학에서 교회론에 관한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해 귀국했습니다. 유대주교는 귀국 후 대전교구 대흥동 주교자본당 수석보좌를 시작으로 솔매 피정의집 관장과 대전 가톨릭 교육회관장, 교구 사목국장, 대전 가톨릭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3년 6월엔 승계권이 있는 부교구장 주교에 임명돼 그해 8월 주교품을 받았고 2005년 4월엔 대전교구장직에 승계해 지금까지 사목해왔습니다. 유대주교는 또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위원과 주교회의 국내 이주 사목위원장, 청소년 사목위원장, 정의평화위원장 등을 맡아 사회교리 실천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2005년 9월에 시감자 무균배양시설 축복식 주례를 위해 방북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는 등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주교회의 서기 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상임이사,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유대주교는 프란체스코 교황과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인 성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엔 대전교구 솔매성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청년대회에 프란체스코 교황을 초청해 그해 8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대주교는 또 2018년 제15차 세계주교시노드 정기총회에 교황 초청 대의원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유흥식 대주교는 연중 제11주일인 어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후 첫 주일 미사를 대전교구 국제순교지인 해미순교성지에서 봉헌했습니다. 해미성지는 박해 시절 해미 진영이 있던 곳으로
1790년대부터 약 100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해미 순교 성지는 지난해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에 교황청 승인을 받아 국제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유대주교가 첫 주일미사 장소로 해미 성지를 택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필해 성직자성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교는 미사 뒤 인사말을 전하며 성직자성 장관 임명은 한국 순교자들의 영광 덕분이라고 순교자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그동안의 영광이 이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세계 교류도 인정을 받는 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분들의 영광 위에 제가 받은 영광이죠. 유대주교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은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 가운데 슬퍼하는 얼굴이 없도록 만드는 중책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것처럼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 같은 사제,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제가 되도록 장관으로서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모를 만나는 일을 형제 자매로 대할 적에 코로나19를 이기는 그 형제죠. 약이고 코로나19 후에 우리가 만들어낼 교회도 그 모습이고 사회도 인류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이걸 위해서 교황님께서 정말 인류의 착한 본당 신문으로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죠. 이 면에 있어서 정말 사제들은 앞장을 서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인을 닮은 그런 목자죠. 앞서 유대주교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백신 나눔 운동은 적어도 교황청 안에서 한국교회 위상을 이렇게 높여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어쩌면 교황께서 한국 그 장관 하나가 오는 걸 바라시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더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좀 나누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노고를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주교는 또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 한국교회 최초로 성직자성 장관이 된 의미에 대해 김대건 신부님과 수많은 한국 순교자들이 믿고 순명했던 것처럼 장관으로서 직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연속이겠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소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CPBC 이희입니다. 교황청으로 떠나게 된 유흥식 대주교의 교구민 사랑은 장관 임명 직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유 대주교는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에게 전하는 서한을 발표하고 교구민과 사제, 수도자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유 대주교는 서한에서 대전교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신앙을 받고 사제와 주교로 살도록 이끌어준 은혜로운 고향이라며 교구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교황님께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시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사제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인 첫 번째 교황청 장관 임명 소식에 유대주교를 향한 축하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유대주교님 개인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큰 선물을 받았다며 교회를 위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란다고 기뻐했습니다. 유대주교의 승품과 장관 임명은 교회의 경사를 넘어 국가 차원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한국 천주교회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기쁜 소식이라고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대주교의 사목표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언급하며 차별 없는 세상, 가난한 이들이 위로받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대주교에게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화환을 선물했습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도 SNS를 통해 대주교 탄생은 천주교계를 넘어 종교계 전체의 경사라며 대전 시민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해미성지가 있는 서산시 맹정호 시장도 SNS에서 유대주교님은 교황님의 서산 방문을 이끌어주셨고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일에도 기대가 된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유 대주교는 전 국민적인 축하 속에 오는 8월부터 로마에서 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장관 임명은 한국 천주교회 주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총이자 경사입니다. 아울러 바티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기호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는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장관 임명 배경으로 친화력을 꼽았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교회의 역할을 키우려는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추기호 대사가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영향력은 막강한 나라. 바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은 어떤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교황청의 부서와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교황님께서 한국 가톨릭을 사랑하신다. 사랑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추기호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CPBC와의 인터뷰에서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대해 교황은 한국교회가 커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바티칸 현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대주교께서 포콜라레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되실 분이 되셨다, 예.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천주교회 지역 교구장에게 교황청 주요 부서 장관직을 맡긴 배경에 대해서는 아시아 교회의 역할을 좀 더 크게 키우시려는 의중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우리한테도 의미 있고 바티칸 내의 다양성 높이는 차원 또 아까 말씀대로 교회 역할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더 확대해보자 하는 의중이 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 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바티칸 내 고위 성직자는 다양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바티칸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교회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받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주는 게 많다며 상당히 주목하고 평가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바티칸 반응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이어 유흥식 대주교는 친교 사제라고 말할 수 있다며 친교력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그 밝은 미소 이런 걸 교황께서 상당히 사셨다 이렇게 직접 또 유 대주교님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친교의 문제, 지구 공동체를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책임자다 이렇게 딱 필이 꽂히신 것 같습니다. 추 대사는 유 대주교 임명은 교황께서 주 교황청 대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의 선물이라고 거듭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성직자 상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대주교께서 반드시 크게 기여하실 걸로 믿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주 뵙겠습니다만은 밝은 미소를 계속 또 밝은 영혼의 빛을 계속 밖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교황청 조직도입니다. 추기경 회의는 교황을 보필하는 추기경들의 합의체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주교 시노드로 불리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세계 주교들이 모여 교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가장 최근엔 2018년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열렸고 2019년에는 아마존 지역 교회에 대한 특별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은 이른바 교황의 비서실입니다. 국무부와 외무부, 외교 인사부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원 총리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입니다. 국무부는 개별 교회에 대한 직무와 활동을 지도하고 교황령과 교령, 교황문서, 서한 등을 작성 발송합니다. 외무부는 교황청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외교 인사부에서는 교황청 외교관을 선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외무부 2차관 직책을 신설해 사상 처음으로 여성 평신도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은 교황청 행정기구로 입법권과 심의 의결권, 집행권을 포함한 행정권 전반을 행사합니다.
현재 9개의 성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전 세계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윤리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안에 증진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컨대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낙태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신앙교리성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를 이용해 얻은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용인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백신 사용자가 낙태에 반대한다는 전제가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앙교리성 장관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입니다. 동방교회성은 동방가톨릭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신성사성은 전례와 성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각종 전례 예절 간소화 지침은 경신성사성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신성사성은 방송미사가 미사 참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성성은 시복시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최근 바티칸을 방문해 시성성 장관 메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 예비심사 문서를 시성성에 제출했습니다. 주교성은 개별교회 설정과 주교 서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구를 설정하거나 분할, 통합, 폐지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할합니다. 인류복음화성은 선교지역의 교회와 선교회, 수도회 등을 관할합니다. 선교지역은 아메리카 일부, 아프리카 대부분, 호주와 필리핀을 제외한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 등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선교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인류복음화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류복음화성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이끌고 있습니다. 유흥식 대주교 임명 전까지 유일한 아시아 출신 교황청 장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유흥식 대주교가 장관에 임명된 성직자성입니다. 교구 사제와 부제들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컨대 한국교회는 성직자성이 발표한 새로운 사제 양성 기본 지침에 따라 2018년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제 양성 지침 개정안은 동아시아 교회를 관할하는 인류복음화성에 보내져 심의를 받았습니다. 수도회성은 수도회와 재속회 및 사도생활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육성은 신학교와 가톨릭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대 교회법 대학원과 신학대학이 가톨릭 교육성으로부터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준받았습니다. 교황청에는 9개 성과 같은 지위인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홍보를 위한 부서 등입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세계 이민의 날, 세계 평화의 날, 세계 병자의 날 등을 통해 형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또 홍보를 위한 부서는 교황청 산하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장관이 이끄는 부서입니다. 이 밖에 교황청 조직은 평의회와 법원, 사무처, 기타 기구 등이 있습니다. 평의회는 그리스도인 일치촉진 평의회, 교회법 평의회, 종교간 대화 평의회, 문화 평의회,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교황청 자산과 권리 등을 관리하며 교황청 산하 단체와 부서들의 재정 구조 등을 감독합니다. 현재의 교황청 조직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착한 목자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이후 후임 교황들이 자의교서를 통해 업무를 조정했고 일부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순교자들의 영광 덕분입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된 소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순교자들의 땀과 피 위에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인이나 복자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가 대표적입니다. 133위의 시복 예비심사 문서가 드디어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됐습니다. 133위가 복자품에 오를 수 있을지 이제 공은 교황청으로 넘어갔는데요.
교황청을 방문하고 돌아온 주교회 의장 이홍훈 주교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가 개최한 코로나 이후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복잡한 국제정세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남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포지엄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의 공동 발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홍훈 주교를 비롯한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10일 교황청 시성성을 방문해 133위의 시복 예비심사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성성 차관보인 보구스와프 투렉 몬시뇰은 문서 접수증을 발급한 뒤 빠른 시복을 기원했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복자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순교 사실이 새롭게 연구된 신앙 선조들입니다. 이벽 요한 세례자를 비롯해 김범우 토마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암브로시오, 이승훈 베드로, 그리고 천주교 탄압을 고발하는 백서를 쓴 황사영 알렉시오 등입니다. 이홍훈 주교는 133위 모두 순교자들인 만큼 복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적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 사실이 확인되고 그분들의 기본적인 그 성덕이 확인되면 복자품에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비심사 문서를 제출받은 시성성은 시복 안건 보고관을 임명하고 최종 심사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후 역사위원회와 신학위원회, 추기경과 주교단의 심의를 거쳐 교황이 시복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홍훈 주교는 133위 시복을 위해 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공적 예배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교구 차원에서 시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훈 주교는 지난 9일 시성성 장관인 마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도 만났습니다. 세메라로 추기경은 한국 순교자들의 용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교회의 대표단은 교황청에 소장된 한국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고 발굴 현장도 지켜봤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을 비롯해 교황청 사도 문서고와 국무원 외교 문서고, 인류 보고마성 역사 문서고를 두루 둘러보고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가 1924년 시성성에 제출한 시복 문서 확인을 요청했고, 사도 문서고장 세르지오 파가노 주교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주교는 1940년부터 1958년까지의 외교 문서 확인도 요청했는데, 교황청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는 가능한 선에서 모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었고 일본 주교님들이 계셨던 시절이에요. 성청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에 처음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자세한 문헌들이 지금 우리 손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주교는 지난 11일 교황청 인류보고마성 장관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을 만나기 직전 유흥식 대주교가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첫 소식을 들었고 다들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타글레 추기경님 만나서도 이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됐고 기쁜 일이라고.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그런 말씀을. 이홍훈 주교의 교황청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주교회의 대표단은 귀국 직전 로마 현지와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공무가 인정돼 2주간의 자가격리 대신 능동적 자가격리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앞두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 전환과 가톨릭 교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김주용 주교는 인사말에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사랑과 화해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저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서로 화해시키는 것, 평화에 관해 자습하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아직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구체적 실천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 제재와 반복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앙까지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한국천주교회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더욱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태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대북 백신 지원 논란 등 남남 갈등 확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남남 갈등 확산이 평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남 갈등 해결을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쪽 내부에서의 남남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교회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저는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교회의 평화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연구이사 박문수 박사는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애덕을 통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 그리고 화해에서 일치로 가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다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투철하다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왔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200만 전 주 교황청 대사는 유 대주교의 성직자성 장관 임명 소식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황님이 그 유흥식 주교님을 성직자성 장관에 파격적으로 임명한 그 배경에 대중국 관계와 대북 관계에 대한 미션이 있을 거다고. 이 전 대사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하는 가톨릭 코드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9번째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주교회의 정평희 사형 폐지 소위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법안에 공동 발의 의원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주교는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주교는 주교회의 정평희가 지난달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해 개최한 세미나를 언급하며 전문가 의견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 발송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습니다. 이후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습니다.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이나 기하, 박해 등을 피해 낯선 나라를 찾는 사람들. 하지만 난민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로 개종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소년 김민혁 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 역시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이란 부자의 사연 함께 전해드립니다. 난민 심사에서 2번이나 탈락했던 김민혁 군의 아버지 안토니오 씨.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안토니오 씨도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혁 군과 아버지는 1심 승소 소식을 전해 듣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저보다 더 안 믿으셨죠. 왜냐면 항상 불인정을 받으셨었으니까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승소를 했다라고 전해드리니까 입꼬리가 이제 눈썹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번 재판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 법률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민혁 군 아버님과 이제 민혁 군 가족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난민 분야에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런 점을 민혁 군이랑 민혁 군 아버지도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천주교 개종에 따른 박해 가능성 입증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개종 사실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위험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아버님과 민혁 군의 그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쫙 퍼져서 잘 소개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이란 정부에 굉장히 가시적이라는 점. 그래서 이 민혁 군 아버지의 경우 가시성을 가진 난민 그 신청자로서 박해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이 그 승소 판결이 나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혁 군과 아버지는 법률 지원을 해준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소가 걱정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쉬운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크죠. 지금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데 그다음 한편으로는 항소에 대한 걱정이 많죠. 법무법인 태평양도 항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항소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무부가 그래도 천천히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난민 인정에 있어서 또 특별하게 이제 정말로 이제 보호가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좀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혁 군과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성당에 자주 가진 못하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책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화방송도 그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가끔 봐가지고. 고3인 민혁 군은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는 전 세계적으로 빈약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힘든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에 많이 배운 거죠. 21번째로 맞이하는 세계 난민의 날. 민혁 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난민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길 희망했습니다. 난민이라고 잘못된 사람이 아닌 또는 괴물이 아닌 저희 곁에는 딱 한 사람이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이나 또는 오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남긴 명언입니다. 아이폰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한 스티브 잡스와 그의 라이벌 빌 게이츠도 이 명언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피카소는 왜 위대한 화가로 불리는 걸까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피카소가 1925년 초 파리에서 완성한 유화 작품 피에로 복장의 폴입니다. 폴은 피카소의 맏아들로 러시아 발레단의 무용수였던 첫 번째 부인 올가 코클로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팔을 허리춤에 갖다 댄 채 꿋꿋하게 선 4살짜리 폴의 모습이 늠름합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1920년대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화로 평가받습니다. 피카소의 1937년 작품
마리 테레즈의 초상입니다. 앞서 감상한 그림과는 화풍이 매우 다릅니다. 같은 화가의 작품이 맞나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림 속 여인은 피카소의 연인인 마리 테레즈입니다. 손가락을 왼뺨에 대고 시선은 화가를 향해 있습니다. 얼굴은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고 코와 입술은 측면에서 본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피카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드높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평면 그림으로도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처음으로 한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입체파 화가로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시도한 발상의 전환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의력의 원천을 미술에서 찾은 스티브 잡스는 피카소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은 피카소의 원본 작품 11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지 70년 만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전시되는 작품 한국에서의 학사를 감상할 수 있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6.25 전쟁 발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951년 1월 발표한 한국에서의 학살은 한국과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하나뿐인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살은 게르니카, 시체 구덩이 등과 함께 전쟁의 잔혹성을 예술로 고발한 피카소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런 전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입체주의 탄생부터 말년 작품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사를 바꾼 독보적인 예술가 피카소의 회화와 조각, 판화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희입니다. 봄의 끝자락, 떨어지는 꽃을 보며 시인은 노래합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1957년 이형기 시인이 25세 나이에 발표한 시 낙화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모습에서 애틋한 사랑과 이별해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는 종종 다른 구절로 의외의 자리에서 소환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 도입구의 강렬함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정당이나 기업 등 각종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에둘러 비판하거나 원망할 때 또 그렇게 자주 암송됩니다. 시인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최근 제1야당 대표로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정치권은 이것이 주류 세력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언론 역시 연일 세대교체라는 말을 주제로 한 인터뷰와 토론을 구성하기에 분주합니다. 2030 세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일은 분명 반갑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치권 주류를 형성한 그 이전 세대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소위 산업화를 이룬 1930년대 세대와 민주화를 이룬 1960년대 세대를 넘어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정신이 공정과 능력만 있으면 되는 무한 경쟁 체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냐, 누가 더 비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보단 지금 우리의 토양이 크고 비싼 꽃에게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단순히 주인공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대변되는 길이길 주문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노는 가을로 향하는 청춘이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빕니다.